보신 것처럼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받은 혐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위증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또 위증과 관련돼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불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함께 생중계를 보셨는데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했던 형량이 15년형이었는데 그에 한 이제 반 정도 되는 거죠. 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형량은 개인적으로는 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 역사적 교훈으로 엄중하게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선고가 있기를 바랬습니다만 그 정도에 달하지 못했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판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복수의 재판부가 12월 3일 날 있었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복수의 재판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정치권에 있는 세력들도 받아들이고 그 기본 하에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그 반성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판단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재판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모의 정황은 발견이 안 됐고 실제로 이 단전 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양형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실제 구형보다 더한 23년형이 예,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은 계엄을 말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계엄이라는 거를 말릴 수 있었던 그 자기의 직권을 국무총리라는 일인지사 만인 이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양형의 요소가 됐는데 네. 이상민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다 보니까 사회 안전과 여러 가지 치안 이런 거 다 책임지는 분이긴 한데 단순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을 1회만 이제 하급 기관에 하달을 했다. 실행 기관에 하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을 지시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실제 이행하게끔 독려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하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도 그래서 이제 무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법원이 사실과 좀 법리에 따라서 저는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 재판을 하지 않고 그 가담 정도에 따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란 행위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의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구형까지도 선고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기에 각각 참여에 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위치,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법리적인 그 역할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7년을 했던 것은 어쨌든 죄는 인정되지만 그 가담 정도에 따른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재판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재판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과연 이 내란의 법리가 또 한 번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재판부, 복수의 재판부가 했다가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진관 재판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재판부 네. 그 재판장께서 하신 다른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의 재판부가 내란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정도면은 상급심으로 가도 이것이 흔들리기는 좀 쉽지가 않다. 양형이나 형량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한 이제 논란, 소비적인 논란들은 걷어들여야 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좀 있어야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회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명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망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 내란 부분, 이 부분을 판단한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첨언하신다면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보기에는 뭐 아직도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선고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은 주요 종사자와 적극 가담자, 그다음에 가장 계엄을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맥락상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이 하위직에도 이런 내란 중요 임무의 종사가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면은 지시했던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 됐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나오기 전까지 좀 말은 좀 이를 수 있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 계엄이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또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정치로서 풀어야 할 사안을 이제 그런 군대를 동원한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다라고 이제 법원이 이제 맥락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저는 서로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제 예. 한 재판부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법리 구성들을 각 재판부가 아주 상이하게 할 가능성은 이제 적어서 그렇다면 이제 내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내란과 위로부터의 이제 어떤 친위 쿠데타 이제 이 점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재판부가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이제 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고를 계기로 이제 아마 정치권에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나름대로 민주당은 뭐 당연하게 이제 뭐 그것은 본인들이 규정했던 내란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해내느냐 그다음에 그 수용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권과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설이 지난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정치권 논쟁이 있겠지만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선고돼서 중하게 판단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걸 우리 사회가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그걸 과거로부터의 우리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미래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그 좀 절차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제 필요해 보인다. 지금 흐름상 맥락상 이제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이 남은 건데. 그쵸.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는 지금까지 이 두 재판부가 내란의 법리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뭐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예. 내란의 전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서 부분을 증거를 모으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오히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입증이 되면 아주 뭐 그거보다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부분에 대한 입증은요.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까지도 다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을 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증거 수집과 입증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더 입증하기가 쉬운, 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심 선고
상당히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이제 저는 1심에 사형이 됐으면은 좀 저는 이제 이 내란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에 이제 저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 재판부가 그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보니까 사실 네. 이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툴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고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결정문을 내릴 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야당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리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풀어야 될 사항을 대통령이 너무 쉽게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동원해서 이제 했다는 점을 이제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는데 그러면 1심에서는 그러면 이 사안이 단순히 이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란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다음에 우두머리 혐의 적용은 또 어떻게 한 것인지 선고문에 담길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제 그게 뭐 사실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선고문에 담긴 내용들이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지고 법리적이거나 뭐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뭐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쭉 담겨져야지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법원의 선고를 수용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얼만큼 그 선고문에 말하자면은 내란 구성 요건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용했던 혐의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정치평론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또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있을 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글쎄 뭐 오늘도 아마 좀 뭐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한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위의 그러니까 수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 이전 재판부터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됐으면 저는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반성이라든가 인정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구심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 이 결과 이후에도 입장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입지와 국민의 신뢰는 굉장히 사라져 갈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기는 그거와 반비례해서 훨씬 힘들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이제까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입장을 낼 게 없다든가 뭐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존중한다는 그 정도의 이제 톤과 수위의 이제 그 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예. 저는 이번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안 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낼 거라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19일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12.3 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이은 정치적 판단에 이은 사법적 판단에 이제 말하자면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변곡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변곡점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뭐 뭉개거나 혹은 뭐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어물쩍 하게 될 경우에 계속적인 말하자면 야권의 여권의 공격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지금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목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설에 가서 아마 각자 지었고 있는 설 민심을 체감하고 왔을 텐데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거나 뭐 우리는 이제 탈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 어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무책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네. 지금 뭔가 중원과 외연 확장을 깨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최고위원 지도부도 뭐 절연이다 아니면 넘어가기다 여러 가지 지금 거리두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각자 갑론을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선거라는 거는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당내의 결집이야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겠지만 선거라는 거는 관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여기 참여하느냐 이 최대 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민심의 바다를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물론 탈당한 분이긴 하지만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 여당으로 배출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 평가, 그 다음에 사법부의 선고에 따른 법률적인 또 해석,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 방향성들을 좀 명징하게 설정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12월 19일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건너가기 변곡점으로도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19일 네, 다음 그렇습니다. 주에 2월 19일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월 19일이 변곡점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장동현 대표 그 체제 그 지도부의 메시지가 좀 미묘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네. 부분도 있어서 과연 2월 19일 이후로 그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전 없다고 보고요. 예. 장동혁 대표의 이 바뀔 것 같은 방향을 전환하는 듯한 메시지는 이전에 이미 나왔고요.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방향을 틀은 거는 잘 됐다. 박수를 쳐드린다. 그러니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 몸은 틀어놓고 뒤로 걸으면 국민들은 그걸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더 안 좋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몸은 틀어서 국민들에게 방향을 튼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걸어가는 방향은 뒤로 걸어감으로써 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은 가장 크게 느끼고 믿게 되는데 윤호개인 세력만 옆으로 가득 세워놓고서 저는 윤호개인과 절연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절연의 의지가 보이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네. 앞으로 그렇게 가겠구나, 흔들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윤핵관 세력을 잔뜩 갖다 놓으면 이 잠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언제든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생각도 그런 것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전략적 분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첨언하신다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사실 쇄신과 혁신의 부분에서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기존의 지금 당직자라든가 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뭐 임명직 당직자는 최고가 장동혁 대표가 한 사람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대표가 말 그대로 당직자로서 기용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와 쇄신을 선언했을 때 그럼 예. 어떤 식의 이제 인물을 기용할 것인가?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기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남 출신이고 뭐 계엄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혹은 뭐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분도 아니고 그다음 확장성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명망도 있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입지전적으로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 인생을 이뤘던 이런 분들을 갖다 놓으면서 기용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른바 인사 메시지가 나온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중원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하겠지만 이를테면 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연대를 포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성 있거나 혹은 이제 중도 소구력이 있는 그런 분들과 계속 연대 혹은 동맹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 가능성을 열어간다면 충분히 좀 국민들이 또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보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앞으로 변화와 쇄신을 선언할 이상 어떤 식의 인사 기용과 그다음에 어떤 식의 방향성 설정, 노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를 저는 좀 명확하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물론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당의 공천관리를 하는
하는 책임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위 부대를 놓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량감 있는 인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사의 어떤 예고편이라든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뭔가 구체적 변화와 쇄신의 얘기를 한 이상 앞으로 그런 걸로 좀 더 책임감 있게 보여줄 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들 때는 너무 삼자적이고 무관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처럼 들려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임이 있는 공당이에요. 윤석열 피고인과 많은 부분의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신임 공관위원장이 그 12.3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숙청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공조를 통해 가지고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의 반성적인 모습으로 보일까?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아니면 그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어떤 인사로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국민의힘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게 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국민 앞에 선서하고 그러면 어느 당의 당직을 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어떤 상식과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그다음에 평가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제대로 반성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앞으로 계속 후속 인사들과 이제 앞으로 다른 여러 이제 그 말하자면 영입 인사들의 접촉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그래도 지금 한두 개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뭐 일정 부분 특정 부분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엄정한 잣대는 국민들이 민심으로 저는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해봤고요. 다시 좀 재판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또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이 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소방에게 경찰 접촉 특별하게 지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법조인이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소방청장이나 이런 그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상 지시 내지는 지시를 암시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하려고 뭐 이렇게 완료가 되진 않았어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너무 작은 부분의 법 기술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무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측이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 어떤 확정적 지시가 아니었고 만약에 장관의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이런 이제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시권이 없다면 직권남용권,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상민 전 장관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네. 지시하면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뛰쳐나가지 않는 한 어쨌든 한 번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뭐
부당한 걸 행사한 게 아니라 그냥 지시사항을 그냥 이행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이제 그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재판부가 적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담한 정도와 그다음에 막지 못한 정도, 그다음에 이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내란의 주요 종사의 임무에는 했다는 건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 그다음에 부당한 일 이런 거를 지시하거나 그다음에 관리 감독한 적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건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주요 종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이고도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은 행위했다는 정합적인 그런 그 요소를 놓고 네. 이제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이상민 장관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 무죄는 그것을 저는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요 종사자들의 재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또 그 시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김영현 전 장관 그렇죠. 또 여러 명의 이제 재판이 있기 네.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을 따져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해줘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우두머리 혐의니까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주요 종사자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참여하거나 어디까지 이제 시행하거나 동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따져줘야지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가둬두고 이것은 다 통으로 죄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좀 꼼꼼히 따진 사안을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케이스에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네. 보는 겁니다.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단전단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예. 정도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과한 정도까지 이르러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에 재판부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권한이 있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인정한 것 같고 그런 지시를 사실상 한 것과 다름없는 암시를 하는 통화나 지시에 해당하는 일도 한 것도 인정한 것 같고 들어보면 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무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의 어떤 중대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요, 시도만으로도 엄벌을 해야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판단의 중요도에 비추어 안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로서의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낮 12시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 연결해서 이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장 대표 오찬 불참 결정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좀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 네.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그런 부분을 비판을 대통령 앞에 가서 해가지고 만약에 그 반응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어떤 동력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저렇게 할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축구로 본다면 골대 앞까지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슛을 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의 자기 골대 앞에서 무조건 슈팅만 날리는 지금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예.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이 능력이나 있는 정당인가 아니면 제대로 진중하게 내지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정당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대표가 오찬 당일에 취소한 부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이례적이지만 보세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지금 어제 밤에 사실상 그 단독 처리, 날치기 처리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헌 논란도 있어요. 근데 위헌 논란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이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차대한 사안을 어떻게 여야 대표가 합의해가지고 대통령과 밥을 먹겠다고 오찬회동이 그렇게 낮에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진
그 직후의 밤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독 처리, 날치기 처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에는 웃음을 띠고 뒤에 칼을 꽂는 행위잖아요. 정치적으로 있으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얼마 전에 대미투자특별법하고 민생처리법안, 그러니까 비쟁점 민생법안 이번에 합의해 주겠다고 정말 그 대승적으로 했어요. 어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 서로가 양당이 합의해서 그러면 이번 회기 국회 이내에 그럼 비쟁점하고 처리하겠다 했으면 쟁점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겼어야죠. 아, 그게 정치의 상도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합의해줬다고 바로 그 등 뒤에 저렇게 칼을 꽂는 행위. 더더군다나 이른바 이 저 사법 3법들은 말이죠. 예.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문영배 소장까지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법안이고 이석연은 이석연 법제처장은 문명부의 수치라고 했던 법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법안을 수기 과정 없이 야당이 합의 처리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신행위를 합니까? 저는 장 대표가 만일 오늘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오찬에도 갔으면은 물론 지금 한 말씀대로 거기서 면전에서 정 대표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비난해서 뭐 합니까? 지지자들이나 당의 입장,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는 아니 대표가 들러리 서주러 갔느냐.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필버를 신청하면은 건건이 이제 하루씩 잘라서 또 가게 될 텐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정국이 그나마 좀 해빙 무드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정 대표가 엑스맨인지 이걸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엑스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매몰차게 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례적이면 이해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 대표가 어젯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재판소원법 또 대법관 증언법 이 부분 통과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을 분리해서 할 것이 있고 연계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만약에 연계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어젠다로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젠다로 세팅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과의 식사를 거부한 거, 이 기사하고 비등비등하게 만약에 다뤄진다고 한다면 그 사법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요, 상대적으로 반감 내지는 확 축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략 판단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정청래 대표가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건 국민 전체에 굉장히 큰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인데 충분한 공론회장에서의 죄송합니다. 토론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민들이 딱 봐도 뭐는 문제인 것 같고 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 해야 나중에 국민들이 선고로 판단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속도를 너무 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지금 속도는 아니다. 현명한 지금 전략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 정도로 볼 정도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골대 앞에서 상대방 골대로 지금 볼을 차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안을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오찬과 사법개혁 법안 이 사안을 분리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네. 대통령과 만났다 쳐요. 그럼 대통령이 그래요 장 대표 그러면 이 법안은 좀 수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통과 의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했고 지금 정치적으로 양당 대표 불러서 대통령과 이렇게 정치적 공간을 열었으니까 예. 얼마나 서로를 앞두고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미 이 법안은 법사위를 넘어서 이제 본회의 간 거예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야당 대표가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법이 정말 가진 부당성과
정말 이 법이 가진 위헌성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저렇게 절절하게 내가 모래로 만든 밥을 씻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켓 시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버스터를 의사국에 신청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통령과 밥 먹고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다음에 분리대응하는 모습일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어렵사리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제 전환기지 출두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만나서 정치적인 좀 협치의 공간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날 밤에 아니 왜 대통령하고 그 오찬회 동하기로 한 날 밤에 이걸 왜 통과시킵니까? 저는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드는 이 정말 말하자면 협치의 공간을 어떻게 저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저렇게 매몰차게 끼얹습니까? 네. 이 3법을 통과시키면 야당이 반발 안 하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그렇다면 정말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은 사실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가진 사람들은 사신까지 가면서 뭐 비용이 들든 시간이 들든 할 수 있지만 정말 일반 서민들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 악법에 대한 그 소지가 있는 이 부분도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여기를 아무런 토론과 검증 과정 없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내가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뭐 다시 한번 그 여야 합치를 하자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간을 늦추고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기 시간 갖겠다라고 하든지 어떤 식의 명시적인 게 있어야 야당 대표도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당 대표를 코너로 몰고 나서 밥만 줄 테니까 이리 와서 먹어라. 그거야말로 야당 대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전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을 했었잖아요.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여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필요에 의해서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여야 영수회담 하겠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의 기능을 여야가 협의하도록 해야지 대통령이 다 사안사안마다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기회가 좋았잖아요. 장 대표도 바로 화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날 밤에 이 정말 위헌 소지가 가득한 이 3법을 통과시키냐는 거죠. 정말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또 욕을 하겠지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해놓고 따로 날 또 뒤통수 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의 바탕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최고위층 3명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이 공간 뒤에 왜 법사위는 저렇게 말하자면은 그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정도가 되면은 내밀히 조율해서 정 대표가 내일은 우리 여야 영수회담이 있고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 있으니까 법안 처리에 조금 뭐 속도를 좀 줄입시다. 네. 과방에 그 법사위 지시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대통령께 예의가 아니다? 저는 짜고 치는 뭔가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을 몇 번씩 해주셨어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는 건 항상 대통령을 꺾어서 내가 대통령 우위에 설 때만 만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가서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발생시키기에 당이라면 민주당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법안에 협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논쟁이 있었다면 그 논쟁이 고스란히 기사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야당은요, 여당과 정부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국민 판단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지율이 됐든 선거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힘대결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미루라고 해. 이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당과 청와대는 분리돼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만 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마치 청와대가 당을 모두 다 조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불만은 잘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한테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당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뭐라 하나의 뭐 컬렉트럴 부수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두 분께 한 30초 정도씩 좀 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서요. 근데 저는 네. 그래요. 그럼 밥 먹으러 가서 옷차례동하러 가서 인상 쓰면서 악수도 안 합니까? 사실 이거는 악수할 사안도 아닌 사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좀 뭔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해야 국민들도 설 앞두고 이게 오찬회동의 의미를 부여하지. 그리고 싸울 거면 또 왜 왔느냐, 왜 또 밥 먹으러 왔냐 이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정무적으로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공간들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당이 배려를 하거나 그걸 조정을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밥 안 먹으러 왔냐고 그게 공박하면은 그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냐는 거죠. 저는 최소한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왜 그걸 앞두고 이렇게 판을 깨냐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질러 놓고의 대상이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되게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 판을 뒤집으면 어떻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찍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과 청와대가 지금 한 몸이고 하나의 주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보면서도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 당의 속도와 청와대의 속도가 다르다, 정부의 속도가 다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법개혁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도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민생법원이나 이런 거는 협조해줄 의향이 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너무한 상태로 가면 우리가 지지층을 봐서라도 이거 민생법원 지금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한다면 국민들한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